1950년 6월 28일 서울이 점령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아직 대규모 전투 흔적이 남지 않았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보다 조용하다고 느끼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장소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대표적인 교정시설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정치범, 사상범, 그리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들이 함께 수감돼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말 기준 서대문형무소에는 수천 명의 수감자가 있던 것으로 여러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이들은 전투원이 아니었고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았으며 형무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이 점령되자 형무소의 관리 주체는 사실상 붕괴됩니다. 기존 교도관 상당수는 대피하거나 잠적했고 일부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관리하게 된 주체는 점령 세력과 이에 협조한 보안 조직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형무소는 수감자를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리 대상자를 모아두는 공간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점령 직후 형무소 내부에서는 다시 한번 수감자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경력, 해방 이후 정치활동, 경찰 행정기관 근무 이력, 단순한 신고나 밀고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라도 누군가는 불려나갔고 누군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차이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7월 초 서대문형무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트럭이 드나들고 총성이 들렸다는 증언이 여러 방향에서 나옵니다. 형무소 담장 안쪽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수감자 가족들은 면회가 중단됐다는 통보만 받았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하는 전후 증언과 조사 기록에는 공통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수감자 일부가 형무소 내부 또는 인근에서 집단적으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정식 재판 기록은 없고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무소 안에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여러 증언에서 반복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전투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포격도 교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형무소 안에서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 형무소에 남아있던 일부 기록과 생존 수감자들의 증언을 통해 상황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특정 시점 이후 같은 방 수감자들이 집단적으로 사라졌다는 점, 그 이후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점, 가족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는 점, 이것은 사고나 탈출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사건의 특징은 도심 한복판이라는 점입니다. 대전이나 외곽 학살지와 달리 이곳은 서울 시민들의 생활 공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병원, 학교, 주거지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이 사건은 오랫동안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확한 문서가 남아있지 않고 사망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책임 주체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여러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은 점령기 공권력에 의해 수감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된 사례로 정리됩니다. 서대문형무소는 법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서울이 점령되던 그 시기 이 공간은 가장 먼저 무너진 곳 중 하나였습니다. 총을 들지 않은 사람, 도망칠 수 없는 사람, 이미 갇혀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환자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자가, 전쟁은 항상 가장 약한 공간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도시 한복판에 있을수록 더 쉽게 잊힙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건물도, 담장도, 간방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시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무너질 때 어떤 공간이 가장 먼저 희생되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